안녕하세요. 미래를 설계하라 경제 잡학사정 고혜림입니다. 5월도 딱 중반이 지나고 있습니다. 5월 어떻게 보내고 계실까요? 오늘 밤도 두 분의 아나운서와 함께 경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정소희, 강지영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럼 뉴욕 증시부터 분위기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간밤 미증시 같은 경우에는 혼조세로 마무리가 되긴 했는데요. 숨고르기 장세가 이어지는 모습 연출이 됐습니다. 자세한 분위기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소희 아나운서 전해주시죠. 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 혼조세로 마무리됐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합의로 관세 전쟁이 휴전됐다는 분석 속에서 시장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숨고르기에 들어갔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시장에서는 기술주의 상승 흐름이 두드러졌는데요. 사우디아라비아에 AI 칩을 대규모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한 엔비디아가 4% 넘게 뛰며 지수 상승을 주도했습니다. 오늘 마감 지수 함께 보시면요. 먼저 다우존스 0.21% 하락하면서 42,051.06포인트로 종가 형성했고요. 나스닥은 0.72% 오르면서 19,146.81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역시나 기술주 상승세에 힘입는 모습이고요. S&P 500은 0.1% 오르면서 5,892선에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이 미국 시장은 지난 주말 미중 무역 합의 후에 계속해서 상승세를 보여왔는데요. 과매수 구간에 진입했다는 부담 속에서 오늘은 쉬어가는 장세였습니다. 전날 예상보다 둔화된 CPI 발표 이후에 오늘 특별한 경제 지표가 발표되지 않았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관망세가 짙어진 것도 요인이 됐습니다. 그럼 오늘 시장 자세한 내용들 글로벌 이슈와 함께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국이 중국 화웨이 AI 반도체에 대한 규제를 강화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미국 산업안보국은 상무부가 바이든 행정부의 AI 확산 규칙을 철회하고 전 세계 반도체 수출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추가 조치를 발표했다고 밝혔는데요. BIS는 그 일환으로 전 세계 어디서든 화웨이 어센드 AI 칩을 사용하면 미국 수출 통제에 위반된다라는 지침을 내렸습니다. 다음 소식도 함께 보겠습니다. 테슬라는 미국과 중국의 관세 휴전으로 이달 말부터 중국에서 사이버캡과 세미트럭용 자동차 부품을 운송받을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테슬라는 지난달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상품에 대한 관세를 145%로 올리자 이 해당 부품 운송 계획을 중단한 바 있었는데요. 이로 인해 해당 모델의 대량 생산 계획이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됐었습니다. 하지만 다시 부품을 수입하기 시작하면서 올 10월부터 시험 생산을 시작하겠다고 밝혔지만 여전히 이 트럼프 행정부의 예측 불가능성을 이유로 상황이 변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도 함께 보겠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국영석유사인 사우디아람코는 미국 대형 기업과 34건, 총액 900억 달러, 하나로는 약 126조 7,920억 원에 이르는 가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AFP통신과 CNBC에 따르면 사우디아람코는 미국과 상업관계를 확대하기 위한 광범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이번 계약을 맺었다고 밝혔는데요. 900억 달러 상당의 계약을 맺은 건 사우디아람코로선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에너지와 테크놀로지, 금융 같은 폭넓은 분야에서 미국과 전략적 경제 관계를 심화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고 매체들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도 함께 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동 순방 두 번째 방문국인 카타르에서 안보 협력 강화와 미국의 대카타르 대규모 수출 및 투자 유치를 주고받는 패키지 합의에 서명했습니다. 전날 사우디아라비아에서 6천억 달러 규모의 계약을 체결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카타르에서 1조 2천억 달러 가치의 경제 교류를 창출하는 합의에 서명했다고 발표했는데요. 미중 관세 협상 타결과 중동 순방 성과가 이어지면서 미국 증시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보잉 주가가 오른 것이 오늘 눈길을 끌었는데요. 카타르 항공이 보잉 항공기를 최대 210대 사겠다고 계약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적어도 160대를 사고 50대를 추가로 더 살 수도 있다라는 계획을 발표했고요. 이는 보잉과 함께 비행기를 제작하는 GE 항공우주에도 큰 호재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어서 히트맵 함께 보시면서 오늘 시장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엔비디아 대규모 공급 계약 소식에 계속해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오늘 4.16% 오르면서 기술주의 상승을 이끌었고요. 테슬라도 부품 수입을 재개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4.07% 올랐습니다.
구글도 3.68% 상승세를 보였고요. 이어서 보시면 마이크로소프트와 메타는 0.85%, 0.51% 각각 오름세였고요. 애플과 아마존은 하락을 이었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시장이 혼조한 흐름인 가운데 기술주들은 강세였지만 그 밖의 섹터들은 약세를 보인 곳도 꽤나 있었습니다. 특히 바이오단이 붉게 물들었는데요. 일라이릴리와 머크앤코는 4% 넘게 빠졌고요. 에브비는 5% 넘게 하락하면서 헬스케어단 전체적으로 약세를 보였습니다. 그럼 이어서 기업별 뉴스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AI 대장주인 엔비디아 주가가 또 4% 넘게 오르면서 이 시가총액 1위 자리를 넘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날 5.6% 상승했던 엔비디아 주가는 최근 3일간 10% 이상 큰 폭으로 오르면서 130달러대 중반까지 치솟았는데요. 오늘 종가는 지난 2월 20일 이후에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시가총액도 3조 3,020억 달러로 불어나면서 이날 0.28% 내린 애플을 제치고 시총순위 2위로 올라섰는데요. 주가가 0.85% 오른 시총 1위 마이크로소프트와는 2%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연이은 주가 상승은 전날 사우디아라비아 실권자인 빈 살만 왕세자가 주도하는 인공지능 기업 휴메인의 최신 AI 칩을 대규모로 공급하기로 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도 함께 보겠습니다. 테슬라 이사회가 일론 머스크 최고 경영자에게 지급하기로 했다가 법원의 제동으로 무산된 거액의 보상안 복원을 포함해서 새로운 보상 지급 방안을 모색 중이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테슬라 이사회가 머스크에게 지급할 성과 보상안을 마련하기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고 전했는데요. 테슬라 이사회의 이런 조치는 머스크에게 새로운 스톡옵션 패키지를 부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도 함께 보겠습니다. 구글이 최근 검색 홈페이지에 AI 모델을 도입하는 실험에 돌입하고 있습니다. 이 모델은 AI 검색을 도와주는 방식으로 작동하고 있고요. 현재는 일부 사용자만 이용할 수 있도록 제한되어 있는데요. 이 실험은 다음 주에 열리는 구글 개발자 행사를 앞두고 진행된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이 행사에서 AI 검색 관련 새로운 기능들도 공개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한편 알파벳 산하인 웨이모는 1,200대 넘는 차량을 리콜하기로 결정하기도 했습니다.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아마존 웹서비스와 AI 기반 고객 서비스 솔루션 기업인 나이스가 전략적 협력을 맺었습니다. 두 회사는 AI, 클라우드, 자동화 기술을 결합해 기업의 고객 응대 방식을 혁신하겠다는 계획이고요. 이번 협력으로 나이스의 AI 플랫폼인 CX1 엠파워가 아마존 웹서비스, 마켓플레이스를 통해 제공될 예정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은 그간의 상승 랠리에서 잠깐 쉬어가는 장이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중동 지역 순방에서 대규모 계약들을 체결하면서 이 오일머니가 기술주의 상승 흐름을 이끌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오늘 시장 이렇게 혼조세로 마감했는데 내일 시장은 어떤 모습일지 내일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투자 흐름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미증시 마감 시황이었습니다. 네, 미증시 전체적으로 잘 살펴주셨습니다. 일단은 관망세가 이어지는 장세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미국과 중국 간의 관세 협상 어느 정도 잘 해결이 되는가 싶기도 한데요. 여전히 관세가 높게 책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경계를 해야 한다라는 이야기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 연준 역시도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신중한 태도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이죠. 15일 예정된 제롬 파월 의장이 어떤 발언을 내놓을지, 현재 경기에 대해서 어떻게 전망을 내놓을지 그의 입에 모두가 주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이야기가 나오는 대로 정리를 해서 다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기업에 대해서 알아볼 시간인데요. 자, 지영 아나운서 어떤 기업 소개해 주실까요? 네, 우리나라의 LG 에너지 솔루션과 미국의 제너럴 모터스의 합작 법인 설립은 몇 달 전부터 꾸준히 떠오르고 있는 기사거리죠. 글로벌 기업 간의 신흥산업 주도를 위한 협업이기 때문인데요. 오늘은 이렇게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는 기업, 제너럴 모터스, 즉 GM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미국의 다국적 자동차 제조사인 제너럴 모터스, 1908년 미국 미시간주 디트로이트에서 설립된 자동차 제조회사로 1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전통이 아주 깊은 기업입니다. 과거 포드와 크라이슬러와 함께 미국의 3대 자동차 회사로 꼽혔고 그중에서도 오랜 기간 동안 선두를 유지했는데요.
2008년에 토요타에게 1위를 내어줄 때까지 자동차 산업 역사의 대부분 기간인 약 77년 동안 세계 최대의 자동차 회사였습니다. GM은 쉐보레와 캐딜락, 뷰익 같은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고요. 과거에는 유럽과 호주 시장을 겨냥해 오펠과 홀덴 등의 브랜드도 운영하기도 했습니다. 브랜드별로 대중차와 고급차, 픽업 트럭과 SUV까지 다양한 라인업을 갖추고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GM은 한국과의 인연도 참 깊은데요. 2002년 GM은 대우자동차를 인수해 한국 GM을 설립했습니다. 현재는 다양한 지역에 생산 시설을 두고 있고 또 다양한 모델을 생산 중에 있는데요. 한국 GM은 GM의 글로벌 소형 SUV 생산 허브의 역할을 하며 국내보다는 수출 비중이 훨씬 큽니다. 하지만 이렇게 성공적인 과거를 보낸 듯한 GM에게도 위기의 순간이 있었습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심각한 경영난을 겪게 되면서 결국 2009년 미국 정부의 지원 아래 파산 보호를 신청하게 되는데요. 이후 구조조정과 브랜드 정리를 거쳐 다시 경쟁력을 회복하게 됩니다. 이를 계기로 GM은 더 효율적인 구조와 글로벌 전략을 추구하게 되었고 본격적으로 미래차 산업에 뛰어들게 되었습니다. 최근 GM은 전기차와 자율주행 기술 개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전기차 모델로 쉐보레 볼트가 있죠. 앞으로는 이 전기차 라인업을 다양하게 확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또 GM은 2035년까지 내연기관 승용차 생산을 전면 중단하고 전 차량을 전기차로 전환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는데요. 이는 글로벌 자동차 업계에서도 매우 선도적인 선언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율주행 분야에서는 크루즈라는 자회사를 통해 로보택시 등 무인 자율주행 서비스 상용화를 준비하고 있고요. 실제로 미국의 일부 도시에서는 이미 시험 운행이 진행 중입니다. 한편 GM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 측면에서도 변화를 꾀하고 있는데요. 탄소 중립과 공정 노동, 또 지역사회 투자 등의 분야에서 다양한 이니셔티브를 추진하고 있으며 글로벌 ESG 평가에서도 점차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단순한 자동차 제조를 넘어서 지속 가능한 모빌리티 기업으로 나아가고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최근에는 얼티움이라는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개발해 다양한 차종에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또 이를 기반으로 향후 수십 종의 전기차를 출시하겠다고 밝히며 전기차 시대의 중심이 되기 위한 본격적인 도약에 나서는 모습인데요. 100년이 넘는 역사를 바탕으로 전통과 혁신을 동시에 추구하며 자동차 산업의 미래를 선도하고 있는 GM. 앞으로의 행보에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기업 브리핑 전해드렸습니다. 네, 최근 들어서 이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때문에 조금은 흔들리는 모습 나타나기도 했었는데요. 하지만 실적이 워낙 좋기 때문에 이런 부분 체크하시면서 투자 포트에도 넣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신문에서 저희 경제면 살펴볼 시간이죠. 어떤 경제 뉴스들 준비하셨을까요? 네, 앞서서 미 증시에서 말씀해드렸던 경제 뉴스를 포함해서 자세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져온 소식은요. 사우디의 대규모 AI 칩 공급, 엔비디아 덕에 반도체주 쑥이라는 제목의 기사인데요. 관세 전쟁에 움츠러들었던 미국 반도체주가 다시 힘을 내고 있습니다. 대표 반도체 지수 3종이 모두 200일 이동평균선을 회복했고요. 특히 엔비디아는 이틀 만에 11% 넘게 오르면서 반등을 이끌었습니다. 13일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전달보다 3% 넘게 오른 4,931포인트를 기록했는데요. 미국과 중국 간의 제네바 무역 협상 이후 AI 칩에 대한 수출 규제가 완화될 것이란 기대감이 반영됐습니다. 여기에 더해 엔비디아는 사우디의 AI 기업 휴메인의 블랙웰 GPU 18,000개 이상을 공급하기로 하면서 투자 심리가 더욱 살아났고요. 이 휴메인은 사우디 국부펀드 산하 기업으로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가 의장을 맡고 있습니다. 이처럼 관세 완화 기대와 수출 확대 호재가 겹치면서 반도체주 전반에 온기가 돌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뉴스도 함께 보겠습니다. 미국 화웨이 칩 쓰면 제재, 관세 전쟁이 멈춰도 중국 반도체는 때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전 세계 어디에서든 화웨이 어센드 칩을 사용하면 미국의 수출 통제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산 반도체라도 미국 기술이 들어갔다면 미국의 수출 규제 대상이라는 논리인데요. 관세 전쟁은 잠시 멈췄지만 중국 반도체 굴기에는 계속해서 제동을 걸겠다는 의도가 엿보이고 있습니다. 미국 상무부는 화웨이 어센드 910 시리즈 칩이
미국산 소프트웨어나 반도체 장비를 기반으로 제작됐다면 수출통제법 위반이라고 명시했습니다. 중국이 제3국을 거쳐 우회 수입하는 것도 철저히 막겠다는 계획인데요. 이 칩은 최근 중국 내 AI 훈련과 서비스용으로 빠르게 확산되면서 엔비디아 제품의 대체제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미국은 동시에 중동 우방국에는 칩 공급을 늘리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사우디 국부펀드 산하기업인 휴메인에 엔비디아 칩을 수출하는 계약을 성사시켰고 아랍에미레이트에는 100만 개 이상 수출하는 거래도 추진 중입니다. 즉 중국에는 전략 제재를 강화하고 우방국에는 첨단 칩을 풀면서 AI 패권 구도를 확실히 다지겠다는 전략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다음 뉴스도 함께 보겠습니다. 화웨이 파트너 반도체 장비 업체 사이캐리어 4조 원 자금 조달. 중국의 최대 통신 장비 업체인 화웨이와 연계된 반도체 장비 제조업체 사이캐리어가 약 4조 원 규모의 자금 조달에 나섰습니다. 반도체 기술 자립을 위한 중국의 움직임이 한층 빨라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사이캐리어는 약 28억 달러, 우리 돈 3조 9,600억 규모의 자금을 조달 중이고 선전시 정부가 보유한 지분 약 25%도 매각할 계획입니다. 사이캐리어는 화웨이 반도체 설계부서 인력이 파견될 만큼 양사 관계가 밀접한 회사인데요. 지난 3월엔 반도체 전시회 세미콘 차이나에서 30여 종의 장비를 선보이며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다만 기술력은 아직 양산 수준에는 미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 EUV 장비를 수출받지 못해 멀티 패터닝 기술로 우회하려는 시도도 진행 중이지만 현실적으로는 제약이 큰 상황입니다. 여기에 화웨이 연계 이미지 때문에 고객들이 장비 구매를 꺼릴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사이캐리어가 위치한 선전시는 9,800억 원 규모의 반도체 펀드도 새로 조성하면서 반도체 산업 기우기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다음 뉴스도 함께 보겠습니다. 한미 5일 밀라노에서 첫 환율 협의, 실무 협의 계속 진행. 한국과 미국이 이달 5일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첫 공식 환율 실무 협의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아시아개발은행 총회 참석차 현지를 찾은 기획재정부 최지영 국제경제관리관과 로버트 케프로프 미 재무부 국제차관보가 만나 약 1시간 동안 논의를 이어간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이는 지난 4월 워싱턴에서 열린 2+2 통상협의의 후속 조치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현재 비대면 방식으로도 협의를 계속 진행 중이라고 밝혔고요. 이번 협의는 다음 달 발표될 미국의 환율 보고서를 앞두고 진행됐다는 점에서 주목되고 있습니다. 외환시장에선 이를 원화 절상 압박 신호로 해석하고 있는 분위기이고요. 실제로 협의 소식이 알려지자 서울 외환시장 원달러 환율은 장중 1,397원까지 급락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은 이번 보고서에서 한국의 외환시장 개입 여부, 대미 무역 흑자, 경상수지 등을 기준으로 관찰 대상국 지정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한국은 지난해에 이어 이번에도 명단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고요. 정부는 앞으로도 시장 안정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기재부는 필요시 시장 안정 조치를 신속하게 취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마지막 뉴스 함께 보겠습니다. 역대급 실적 랠리 끝났나? 손보사 1분기 순이익 뒷걸음. 작년까지 사상 최대 실적 행진을 이어오던 손해보험사들이 올해 1분기엔 주춤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미국 LA와 국내 영남 지역 산불, 독감 유행, 자동차 보험료 인하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삼성화재는 1분기 순이익이 5,556억 원으로 전년보다 18.8% 줄었습니다. 특히 자동차 보험 손익이 70% 넘게 급감하면서 실적에 타격을 줬고요. 메리츠화재는 4,625억 원으로 2위를 기록했고 DB손보와 현대해상도 각각 23%, 57% 넘게 순이익이 감소했습니다. 반면 KB손보만 유일하게 전년보다 8.2% 증가한 실적을 냈습니다. 다만 보험사의 미래 수익성을 보여주는 보험 계약 마진인 CSM은 전반적으로 늘었는데요. 삼성화재의 CSM 잔액은 14조 3천억 원 수준으로 작년 말보다 약 2,600억 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뉴스 브리핑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여러 가지 뉴스들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그중에서도 미국과 중국 간의 대결 계속해서 내용이 전해지는 것 같습니다. 특히 반도체 쪽으로 누가 패권을 잡을 것이냐에 대한 이야기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자, 일단 단순한 반도체가 아니라 이 미중 기술의 패권 경쟁
어떻게 누가 승기를 잡을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또 중국 쪽에서 이제는 미국에 의존을 하기보다는 자체적으로 반도체 칩을 생산하겠다라는 의지를 재확인할 수 있는 점이어서요. 이러한 부분들도 투자하실 때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더불어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상승과 하락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돈을 잘 벌고 싶은 고수가 되고 싶은 아나운서들이 모여서 주식 이야기, 경제 이야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내 증시 분위기 먼저 보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이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어제와는 다르게 파란불을 켜면서 마감하는 모습 나타났습니다. 일단 금리와 환율에 대한 부담도 있었고요. 여러 가지 큰 이슈가 없이 개별 종목 위주로 돌아갔던 장세 펼쳐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세한 지수 분위기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오늘 오후중에 계속해서 낙폭을 키워가는 모습 보였는데요. 나흘 만에 내리는 모습 연출이 됐습니다. 전거래일 대비 0.73% 하락하면서 2621선에서 거래를 마친 모습 나타나줬는데요. 일단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들 계속해서 자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해서 7거래일 연속해서 매수 릴레이를 펼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기관 같은 경우에는 오늘 장중에 계속해서 매도폭 키워나가면서 3,800억 원대 매도 우위를 보였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 코스닥 시장도 살펴보시면은요, 오늘 코스피와 비슷하게 계속해서 마이너스권에서 움직이는 모습 나타났습니다. 특히 오후 1시가 넘어가면서 급격하게 낙폭을 키우는 모습 나타났는데요. 전거래일 대비 0.79% 하락하면서 733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최근 들어서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가 나왔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 팔자의 기조가 더 강했던 것 같습니다. 1,000억 원 넘게 매도 우위를 보였고요. 기관 같은 경우에는 오늘 그다지 움직임이 크지 않았는데 100억 원 넘게 매수 우위를 보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시가총액 상단에 위치한 종목들 확인을 해보시면은요, 오늘 전체적으로 파란불이 강하게 들어온 모습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는데요. 특히 반도체 투톱 같은 경우에 이 간밤에 미국에서 엔비디아 수출 소식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반도체 이슈에도 영향을 받지 못하는 모습 나타나줬습니다. 오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모두 파란불로 마감한 모습 나타났고요. 그나마 시가총액 상단에 있는 위치한 종목들 중에서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라든지 HD 현대중공업, KB금융 같은 종목들만이 소폭 상승을 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전체적으로 파란불이 크게 보였던 하루였는데요. 이 개별 종목 위주로 돌아가는 장세이다 보니까요. 별다른 이슈가 없는 종목들 그대로 지수의 분위기 이어가면서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장에서요, 큰 특징은 없지만 그래도 개별 종목 위주로 어떤 종목들이 어떤 이슈와 함께 움직였는지 함께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소희 아나운서, 오늘 장에서 이 이야기가 가장 크게 부각됐더라고요. 어떤 내용이죠? 네, 맞습니다.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이어지면서 역시나 개별 종목의 흐름으로 이어지고 있는 장인데요. 이번에 가져온 종목, 바로 실적 강세에 정치적 호재까지 더해지면서 오늘 장에서 가장 눈에 띄었던 종목입니다. HMM인데요. HMM은 올 1분기 호실적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HMM의 부산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투심이 몰렸습니다. HMM의 1분기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22.5% 증가한 2조 8,547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50.8% 증가한 6,139억 원을 기록하면서 실적이 시장 기대치를 웃도는 모습이었고요. 또 물동량 증가와 시장 대비 선방한 운임, 또 환율 효과 등이 실적 동력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실적 구조 및 견조한 기초 체력을 반영해 올해와 내년 실적 추정치를 높여 잡는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HMM의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세발 물동량 불확실성 속에서 운임 반등에 대한 기대감이 살아날 전망이라며 낮아진 밸류에이션으로 저평가 매력은 여전한 점, 또한 2조 원에 달하는 자사주 매입 시점도 다가오는 점이 투자 매력도를 높인다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이재명 후보가 이 전날 부산 유세 과정에서 북극 항로가 열릴 때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해운 회사들이 들어와야 한다면서 대한민국의 가장 큰 해운사가 HMM이라고 한다.
그 HMM이 부산으로 옮겨오도록 하겠다고 말하기도 해 투심이 자극됐는데요. 이런 가운데 오늘 차트 함께 보시면 전장 대비 6.49% 오른 것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시가는 0.24% 오르면서 출발을 해서 고가가 무려 시가 대비 11.79%까지 오르는 모습도 보여줬습니다. 그렇지만 아랫꼬리도 길게 달면서 오늘 저가가 마이너스 0.94%까지 내려가기도 했었지만 다시금 회복하면서 시가 대비 4.48% 오른 오늘 6.73% 오르면서 마무리했습니다. 네, 차츰차츰 올라가는 모습 나타났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52주 신고가를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어제 1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51% 증가했다라는 새로운 소식까지 나왔었는데요. 이 부분도 오늘장에 그대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다른 내용들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역시 이 대선 기간이다 보니까요. 정책과 관련돼서 이렇게 이슈가 있는 내용들이 강세를 보이는 것 같습니다. 저 교육주가 오랜만에 강세를 보여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양 후보 모두가 교육 정책을 내놓았기 때문에 같이 올랐던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양대 정당의 대선 후보가요, 각각 교육과 관련된 정책을 내놓으면서 관련주 강세를 보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요, 이 전남 광양과 여수, 순천, 목포 지역을 방문하면서 교육 공약을 발표한다는 내용 전해졌습니다. 이 교육공약 자세히 살펴보시면은요, 기초학력 학습 안전망 지원을 확대하고 또 대학생의 등록금의 부담을 완화하겠다. 그리고 학교 역사 교육을 강화하겠다라는 내용을 내세우기도 했고요. 또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요, 이 교육감 주민 직선제를 폐지하겠다라고 했고요. 또 유아 단계부터 무상 교육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교육 공약을 발표를 했습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 정부 예산 지원 격차 완화를 우선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또 만 5세를 시작으로 만 3세에서 5세에 대한 단계적 무상교육과 보육도 추진을 하면서 출산과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긍정적인 내용을 내놨다라고 합니다. 또 앞으로 첨단 시대로 들어서면서요, AI 디지털 교과서를 활용한 학생 맞춤 교육, 또 AI, VR, AR 등을 이용한 에듀테크 교육 등을 강화하겠다라는 내용도 내놓았다고 전해졌는데요. 특히 오늘 같은 경우에는 비상교육이 1분기에 호실적을 기록한 점도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이 장중에 상한가 터치하기도 했는데 장 후반 들어가면서 이 상한가 풀리긴 했는데요. 그래도 두 자릿수의 상승률 기록하면서 마감을 했고요. 메가MD 같은 경우에는 오늘 장중에 21%까지 큰 폭으로 올랐었는데 윗꼬리가 좀 길게 달렸습니다. 3%대 소폭 상승하면서 마감. 아이스크림 에듀는 18%대까지 올랐었는데요. 오늘 장 후반에 좀 떨어지면서 한 자릿수대까지 내려왔다라고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다른 내용들 이야기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이번에는 엔터 쪽 이야기 하신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번에 가져온 종목 대표 엔터주죠. JYP 엔터인데요. 이 JYP는 2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실적 반등이 기대된다는 증권가 전망에 오늘 장 초반부터 강세를 보였습니다. JYP 엔터테인먼트의 올 1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각각 1,408억 원과 196억 원으로 시장 컨센서스에 부합했고요. 증권가에서는 JYP 엔터테인먼트 실적이 2분기부터 본격적으로 개선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은 추세입니다. 이 전문가들은 스트레이키즈의 일본 그리고 북남미 스타디움 공연 등을 포함해서 2분기에만 약 140만 명 수준의 투어 관객 수가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에 지난해 연간 투어 관객 수가 210만 명이었던 점을 고려한다면 이 매우 많은 점들이 투심을 자극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신규 지역에서의 투어가 확대되면서 MD를 포함한 2차 판권 역시 가파르게 상승할 것이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한 3분기 주요 아티스트들의 앨범 컴백을 가정한다면 2, 3분기 모두 역대 사상 최대 실적이 기대된다고도 밝혔습니다. 이런 흐름 가운데 오늘 차트 함께 살펴보시면요. 오늘 전장보다 7.24% 오르면서 74,100원으로 마무리 지었는데요. 오늘 시가에서는 크게 움직임이 없이 시작을 했지만 이 종가 5.42% 오르면서 굉장히 좋은 흐름 보여줬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 매수세가 아주 크게 들어온 것도 확인하실 수 있겠는데요. JYP 엔터의 앞으로의 흐름이 주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오늘 거래량도 활발했고요. 오늘 윗꼬리 조금은 달리긴 했지만 장대 양봉으로 마무리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오늘 증권가에서 여러 가지 리포트들 내렸는데 목표 주가 상향하는 리포트 많이 나왔더라고요. 투자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요, 좀 하락한 테마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워낙 모멘텀이 없는 국내 증시여서요, 오늘 하락한 이야기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저희 방송에서도 우크라이나 재건주 앞으로 더욱더 기대된다, 상승 모멘텀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또 한 번의 새로운 소식이 나오면서 이런 기대감 한풀 꺾인 모습이 오늘 장에서 연출이 된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미국과 러시아, 우크라이나 간에 3국 정상회담이 불발됐다라는 소식이 전해진 건데요. 이 푸틴 대통령이 이스탄불 평화협상 대표단을 구성했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이 구성단 안에 이 들어가 있는 인물에 대한 생각의 견해로 인해서 결국에는 불발이 됐다라고 합니다. 일단은 이 안에 대통령 보좌관, 외무부 차관, 러시아군 참모총장, 국방부 차관 등으로 구성이 됐다라고 전해졌는데요. 이 일각에서는 푸틴 대통령이 과연 이 직접 협상 테이블에 앉을 것인가에 대한 추측이 굉장히 난무를 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를 살펴보니까요, 대표단 명단에서 푸틴 대통령은 이름이 빠지게 됐는데요. 자, 이렇게 푸틴이 불참을 결정을 하니까요, 트럼프 대통령 역시도 나도 그러면 협상 테이블에 앉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참석 계획을 철회를 한 건데요. 푸틴이 직접 나오지 않으니까 트럼프 나도 나오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내놓은 겁니다. 이 당국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탄불 협상에 불참하기로 결정을 했다라고 공식적으로 입장을 내놨고요. 여기에서도 힘겨루기가 결국에는 나타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에 따라서 이 우크라이나 재건주 상승했던 상승분 거의 다 반납하는 모습 나타나면서 오늘장 마무리됐는데요. SY스틸텍은 6%대 하락하면서 마감했고요. 대양전기공업, 현대에버다임, 대도기와 같은 종목들, 그동안 주목을 받았던 종목들 일제히 오늘장에서는 급락을 하면서 마감이 됐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다른 내용들 이야기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이번에도 엔터주인데 이 사랑의 핫쇼핑 제가 오늘 노래 굉장히 재밌게 들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관련된 내용이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SAMG 엔터가 연 이틀 연속으로 강세입니다. 이 SAMG 엔터 같은 경우에는 지난 1분기 영업이익이 흑자 전환에 성공하면서 투자 심리를 끌어올린 것으로 풀이되고 있는데요. 오늘 SAMG 엔터는 이 52주 신고가를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전날에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상한가를 찍은 데에 이어서 연 이틀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SAMG 엔터는 올 1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이 357억 원, 영업이익이 62억 9천만 원, 당기순이익은 56억 7천만 원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이 약 41% 증가하면서 지난해 4분기 흑자 전환 이후 2분기 연속으로 흑자 기조를 유지해 실질적인 수익성 개선 결과를 입증했다는 평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라이센스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약 103%나 성장한 776억 원을 달성했는데 지난해 8월 개봉한 영화 사랑의 핫쇼핑의 캐릭터 IP가 이 키즈층에서 전 연령대로 외연을 확장하면서 효자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밖에도 글로벌 기업들과의 협업으로 브랜드 가치 확장에도 시동이 걸린 상태인데요. SAMG 엔터는 캐치티니핑, 메탈 카드북 같은 당사의 주요 IP들의 고른 브랜드 가치 상승과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유통망, 플랫폼 시스템 구축의 효과로 전체적인 실적이 개선됐다라고 밝혔고요. 올해는 당사의 글로벌 확장과 타깃 연령층 상향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새로운 원년으로 SAMG 엔터의 최종 목표가 전 세계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글로벌 콘텐츠 IP 홀더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차트 함께 보시면요. 이 시가부터 크게 오르면서 시작했습니다. 17.91% 상승했는데요. 이 어제도 신고가를 경신했었는데 오늘도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결국에는 고가 29.72% 신고가 경신하는 모습 보여주면서 살짝 떨어지는 흐름으로 마감했는데 오늘 종가는 전장 대비 22.05% 상승한 62,000원으로 종료됐습니다. 네, 52주 신고가 또 한 번 경신을 했는데요. 옛날에는 이 초통령이 그 뽀로로였던 시절이 있었는데 이제는 핫쇼핑이라고 하더라고요. 효자핑이라는 이름까지 붙었는데요. 이 음악도 굉장히 들어보니까 듣기에도 좋고 중독성도 있더라고요.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전 연령대로 사용층이 넓어지고 있다는 점도 저희가 평상시에 쓰는 이모티콘에서도 확인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투자하실 때 재밌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인물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어떤 인물 준비하셨을까요? 네, 오늘은 소통과 공감의 리더십을 지닌 구글의 CEO 썬다 피차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썬다 피차이는 인도계 미국인으로 전기 엔지니어인 아버지와 스테노그래프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피차이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뛰어난 학업 성적을 보이면서 어린 시절부터 기술에 깊은 관심을 가졌는데요. 인도 공과대학교에서 금속공학을 전공한 이후 스탠포드 대학에서는 재료과학을, 또 펜실베니아 대학교 와튼스쿨에서는 경영학 석사까지 취득했습니다. 피차이의 첫 커리어는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에서 공학직과 제품 경영직을 맡으며 시작됐습니다. 이후 맥킨지 컴퍼니에서 경영 컨설턴트로서도 근무했는데요. 그리고 마침내 2004년에는 구글의 크롬 브라우저 팀에 합류하게 됐습니다. 그가 개발한 구글 툴바는 인터넷 익스플로러와 모질라 파이어폭스 등 다른 웹브라우저에 탑재되어 널리 배포되었고요. 결국 피차이는 검색 시장에서 구글의 시장 점유율을 올리는 데 큰 역할을 해냈습니다. 그리고 2008년이죠. 구글 크롬 웹브라우저를 출시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면서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능력을 인정받은 그는 구글 앱스와 안드로이드 사업까지 성공적으로 수행하면서 2015년에는 구글의 CEO가 되었고요. 지난 2019년에는 구글의 모회사인 알파벳의 CEO 자리까지 올랐습니다. 지난 10년간 알파벳의 주가 상승률을 보면 2015년 전후로 알파벳의 주가는 S&P 500 주가 상승률을 크게 앞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즉, 썬다 피차이가 구글을 한 단계 발전시켰다는 것에 대해 누구도 반박하기 어렵다는 거죠. 이렇게 급격히 변화하는 모바일 시대에 그의 리더십이 빛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피차이의 경영 철학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그는 총 5가지 요소를 중시하는데요. 고객 중심과 혁신, 포용성과 다양성, 책임 있는 기술 개발, 그리고 지속 가능한 성장입니다. 이런 경영 철학으로 피차이는 회사의 글로벌 성장을 이끌면서 많은 혁신을 이뤄냈는데요. 먼저 그가 개발한 구글 크롬은 브라우저 시장에서 가장 큰 성공을 거두었죠. 현재 크롬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브라우저 중 하나입니다. 또 안드로이드를 세계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모바일 운영체제로 성장을 시켰고요. 구글 클라우드와 구글 어시스트 같은 혁신적인 제품 또한 개발했을 뿐만 아니라 동영상 플랫폼 시장에서 유튜브의 입지를 강화하기도 했습니다. 썬다 피차이는 기술을 통해 인류의 삶을 개선하고 모든 사람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는 인공지능과 클라우드 컴퓨팅, 모바일 기술 등을 활용해 더 나은 미래를 만들고자 하고요. 정보 접근성을 향상하고 교육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모두가 동등한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세상을 꿈꾸고 있습니다. 그의 리더십과 전략적 비전은 구글의 성공과 지속적인 혁신에 큰 기여를 했습니다. 또 그가 자선활동과 포용성에 대해 강조한다는 점은 그가 단순한 비즈니스 리더가 아니라 사회적 책임 또한 중요시 여기는 인물임을 뜻합니다. 피차이의 유명한 어록 중엔 이런 말이 있죠. 리더는 자신의 성공을 보는 것이 아닌 다른 사람의 성공에 집중해야 한다. 그는 리더가 주로 해야 하는 일은 직원들이 성공할 수 있는 것을 돕는 것이라고 했는데요. 누구나 혼자서는 성공할 수 있지만 영원히 기억되기 위해서는 함께 성장해야만 가능하다고 말하면서 베풀 줄 아는 리더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직원들의 능력을 신뢰하고 또 작은 의견에도 귀 기울이며 보여준 그의 포용의 리더십은 구글 혁신의 원동력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인물 브리핑 전해드렸습니다. 네, 오늘의 인물은 이 알파벳과 구글의 CEO를 겸직하고 있는 인물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역시나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다음에도 흥미로운 인물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리포트에 대해서 알아볼 시간인데요. 오늘 2차 전지 관련된 내용 준비하셨다고요? 네, 맞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리포트는요. 키움증권에서 발간한 2차 전지 산업 구조적 성장 속 정책 변수에 따른 단기 불확실성 확대입니다. 이번 리포트는 2차 전지 산업이 구조적으로는 여전히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최근 IRA 세부안 발표와 미국의 대중 관세 인상, 또 유럽의 보조금 규제 유예 등으로 단기 불확실성이 커졌다는 것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정책 변수, 또 고객사별 수요 흐름, ESS 확장성, 그리고 투자 전략까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최근 정책 변수들부터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미국은 대중국 관세를 인상하고 있고요. 유럽은 배터리 관련 보조금 규제를 유예하면서 전략을 조정 중입니다. 특히 미국의 경우에는 6월부터 중국산 ESS 배터리에 대해 25%의 관세를 적용할 가능성이 높아졌고요.
이 영향으로 2분기부터 미국향 ESS 출하량에 일부 조정이 나타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일부 고객사는 하반기 출하를 상반기로 당기면서 재고를 조정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과정에서 단기적으로 출하량 감소와 판가 하락이 동시에 나타날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 유럽은 1분기까지 재고 최소화 전략을 유지했고 2분기부터는 완성차 판매 회복에 따라 점진적인 출하 정상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만 전반적으로는 정책 변수에 따라 지역별 수요 흐름이 갈리고 있다는 점을 리포트에서 강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페이지도 함께 보시면요. 이번에 고객사별 실적 흐름을 살펴볼 텐데요. 여전히 테슬라는 이 모델 Y를 중심으로 안정적인 수요를 이어가고 있고요. 다만 사이버 트럭의 생산은 예상보다 더딘 편입니다. 현대차 그룹은 EV 판매, 전기차 판매가 견조하게 유지되고 있고 북미향 출하도 일정 수준 유지되고 있습니다. 반면 일부 고객사들은 정책 불확실성과 비용 부담을 이유로 전략을 다소 보수적으로 가져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대표적으로 스텔란티스는 기존 전동화 계획에서 일부 생산 일정을 늦추는 모습이었고요. 르노와 닛산 같은 곳들도 신모델 출시 속도가 다소 완만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 특징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고객사별 대응 방향에 따라 2차 전지 업체들의 수주 흐름에도 편차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최근 전기차 시장에서 이 중저가 모델 비중이 확대가 되면서 배터리 시장 점유율에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1분기 기준으로 글로벌 배터리 시장 점유율은 중국계 업체들이 50%를 넘어섰고요. 한국 3사의 점유율은 47%로 소폭 줄었습니다. 특히 중저가 모델 확산과 함께 이 LFP, 미드니켈 배터리 채택이 늘어나면서 가격 경쟁력이 높은 중국계 업체의 비중이 커진 상황이고요. 리포트에서는 이런 구조적 변화가 단기적인 원가 경쟁력에 기인한 측면이 크다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국내 업체들도 이런 변화에 대응하고 있는데요. LG 에너지 솔루션은 하반기부터 폭스바겐, 르노 같이 이 중저가 제품 출하를 확대할 것으로 밝혔고요. 이런 수요 변화에 맞춘 제품 포트폴리오 조정이 더욱더 본격화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한편 국내 업체들은 중저가 시장 확대와 별개로 고부가 제품 중심의 전략도 병행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삼성 SDI는 하이니켈, 고전압 제품 중심의 프리미엄 전략을 유지하고 있고요. SK온도 중장기적으로는 하이니켈 배터리 안정성과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는 병행하는 이중 전략을 이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번 리포트에서는 이런 프리미엄 제품 전략이 당장의 점유율 확대보다는 수익성 방어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기도 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변화는 ESS 수요인데요. 미국 내 태양광 연계 ESS 시장이 확대되면서 ESS용 LFP 배터리 수요도 함께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LG 에너지 솔루션은 2분기부터 미국 미시간 공장에서 ESS 전용 배터리를 본격 생산할 계획이라고 밝히기도 했고요. 일부 업체에서는 유휴 전기차 생산 캐파를 ESS 라인으로 전환하는 전략도 검토 중입니다. 이 IRA 조건에 부합하는 미국 내 생산 역량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리포트에서는 향후 미국의 ESS 관세 인상이 현실화될 경우에 수출 판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ESS 관련 투자 전략도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투자 전략 함께 살펴보시면요. 이 업황 자체는 여전히 견조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정책 불확실성과 자금 조달 부담이 맞물리면서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판단입니다. 실제로 최근 일부 업체들은 캐펙스, 즉 설비 투자를 축소하고 가동률을 50% 내외로 조정하고 있고요. 유상증자나 전환사채 발행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책 자금 유치 여부가 중소형주 주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만 정책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시점에서는 먼저 주가가 반등할 가능성도 충분하다는 분석인데요. 특히 6월에 테슬라의 FSD 적용 확대와 함께 주요 고객사 중심의 공급망 전략 변화가 확인되는 시점에 다시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키움증권의 2차 전지 산업 구조적 성장 속에 정책 변수에 따른 단기 불확실성 확대라는 리포트를 함께 보시면서 이 정책 이슈 그리고 고객사별 흐름, 수출 흐름까지 함께 알아봤는데요. 2차 전지 업종 여전히 중장기 성장 산업이라는 점은 분명하지만 단기 리스크가 있는 구간인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겠습니다.
저는 다음에도 좋은 리포트 들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투자 리포트였습니다. 네, 2차 전지 관련해서 자세하게 짚어주셨습니다. 특히 최근에 2차 전지 관련해서 여러 기업들이 ESS 쪽으로 전략을 바꾸고 있다라는 내용도 일전에 전해드린 바 있었는데요. 이런 관련된 종목과 이슈들 함께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불어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상승과 하락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오늘 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 나눠봤습니다. 오늘 장 같은 경우에는 큰 특징이 없이 모멘텀이 없다 보니까요. 좀 지지부진한 장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 좀 한산한 장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모습이었는데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영 아나운서 오늘 장 어떻게 마무리해볼까요? 네, 미중 무역 협상이 좀 일시적으로 완화되긴 했지만 최종 합의는 빠르게 나오지 않을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죠. 그러면서 국내 증시와 미증시에 모두 불확실성이 있는 상황인데요. 우리 시장 3거래일째 상승불을 켜내긴 했지만 그럼에도 그 어느 때보다 신중한 투자 전략이 필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네, 신중한 투자 전략 세워라라는 이야기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소희 아나운서 어떤 내용 이야기 해볼까요? 네, 저는 일단 오늘 장 숨고르기라고 표현하고 싶은데요. 이 미증시도 마찬가지였지만 우리 장에서도 상승세가 이어지다가 약간의 혼조세 혹은 우리 장처럼 하락세가 이어지는 점에서 숨고르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현재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이어지면서 전체적인 섹터보다는 개별 흐름의 종목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 투자자들의 판단도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데요. 저희가 전해드리는 소식 함께 살펴보시면서 가치 있는 투자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숨고르기 장세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장에서 그나마 다행이었던 것은요, 바로 외국인들이 다시 들어오고 있다라는 점이 아닐까 싶은데요. 외국인의 연속 매수 계속해서 이어지길이라고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저희 방송 끝난 이후에는요, 제롬 파월 의장의 발언도 대기하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목요일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방송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